네, 안녕하세요. 과학속 장슬기입니다. 여러분은 치킨 언제 드시고 싶으세요? 한 소셜 데이터 분석 업체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바람이 잔잔할수록, 기온이 높을수록, 또 주식시장이 활발할수록 치킨을 먹고 싶은 사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듯 올해 4차 산업혁명이 인기인데요. 그 4차 산업혁명의 꽃,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빅데이터라는 말을 빼놓고는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빅데이터, 막연하게 큰 데이터라는 건 알겠는데 빅데이터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부터 빅데이터인지, 뭐가 빅데이터인지 궁금합니다. 차 원장님. 네, 빅데이터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빅데이터 이전에 사람들이 그럼 스몰 데이터하고 뭐가 틀리냐고 물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스몰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엑셀 다 아시죠? 엑셀에 데이터를 담을 수 있으면 스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빅데이터는 엑셀보다 훨씬 더 크고, 그다음에 어떤 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여러분들 보면 SMS든 뭐 여러 가지 종류들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런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를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IoT, 뭐 센서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날아오는 그 속도가 아주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그 velocity, 우리가 세 가지 부위를 이야기하는데 볼륨, variety, velocity, 이게 세 가지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기와 속도, 그리고 다양성, 이 세 가지가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쉬운 이야기로 우리 이석방 대표님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속도, 크기, 다양성,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축구를 한다 그랬을 때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은 어떤 위치라든가 또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축구 선수들의 움직임을 다 센서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모아가서 새로운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빅데이터가 아닐까 하게 되는데, 여튼 우리 실생활에서 쓰이는 바가 되게 앞으로 그 다양하고 무궁무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아직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우리 우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최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뭐 적절한 설명일지는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그 유럽 우주국에서 화성에 착륙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착륙시키려고 했는데 파괴가 됐어요. 충돌해버리고 성공적으로 착륙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도 화성에 보냈는데 착륙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러시아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화성에 착륙선을 보냈는데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미국은 1980년 8월 달에 그 바이킹이라는 착륙선을 착륙시킨 이래에 7번을 연속해서 성공적으로 착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제가 분석을 해보면 미국이 성공하고 다른 나라는 실패하는 이유는 얼마나 좋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큰 그 영향을 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빅데이터랑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우리 차 원장님이 좀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아니 뭐 당연히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 특히 과학 쪽에서도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디스커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문제가 있었는지 없는지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새로운 우리가 어떤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생물학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이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데이터라는 용어는 우리가 참 친숙합니다. 왜냐하면은 실험실에서 무엇을 측정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정리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하니까 굉장히 친숙한데, 빅데이터라는 말도 얼마 전 그 이제 알파고 그 바둑 대결 이후 아마 우리 일반인에게도 이제 빅데이터라는 말이 아마 좀 낯설지는 않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빅데이터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까이 와서 벌써 활용이 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거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동차에 이제 주유를 할 때가 되면은 그 자동차 기름값을 비교해주는 그런 앱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게 어떻게 생겼나 했더니 우리가 카드로 이 기름값을 정산을 하면은 그것이 다 모아져 갖고 어느 주유소에서 얼마에 1리터당 얼마다 하는 것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내 주변에서 어디가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주유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아마
저는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한 빅데이터 활용 예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요즘 T맵이라든지 온라인 맵이라든지 이것도 보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내비게이션 앱을 쓸 때 그 사람들의 정보가 뒤에서 또 모이거든요.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그럼 내가 어디 가려고 할 때, 이 시간에 어디 가려고 할 때 길을 더 잘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려는 길을 다른 사람이 앞서서 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용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안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주유소 뭐 찾는 것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길 안내 같은 경우에도 아주 빅데이터를 잘 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유소 그 앱 저도 당장 활용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서울과 대전을 왔다 갔다 거리는 제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유소든요, 내비게이션이든 사용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에 빅데이터가 등장을 하는 거고, 빅데이터는 언제부터 사용하게 됐는지 갑자기 이렇게 결합이 되니까 더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언제부터 이렇게 빅데이터가 이런 좋은 것에 활용이 되기 시작했는지,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등장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언제부터라고 아까 찍어서 이야기하기는 힘든데요. 빅데이터라는 게 이제 가능하게 된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가 많이 생기기 시작한 측면이 있고요. 근데 사실 두 가지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 또 발전하면서 우리 휴대폰만 해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데이터를 그렇게 잘 보기 힘든 그런 휴대폰이었는데, 휴대폰은 이제 거의 뭐 컴퓨터 이상으로 더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 거기서 데이터를 활용도 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아까 제가 내비게이션 예를 들었지만, 그러면 이제 그런 데이터를 또 뒤에서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네. 그게 대체로 이제 뭐 짧게 말하면 클라우드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어떤 속도냐면 지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5년에 한 10배 정도로 올라가는 게 그 무어스 로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무어스 로에 의해서 우리가 이 하드웨어나 컴퓨터 이 컴퓨터 메모리라든지 컴퓨터 속도, 처리 속도 같은 것이 무어스 로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예전에는 기술이 좀 모자라가지고 못했던 측면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 또 데이터를 덜 만들어서 그런 면도 있었는데, 이제는 데이터도 많이 만들 수 있게 되고, 기술도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특히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빅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저장을 하고 뭐 하는데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많이 모으게 되면 데이터를 보고서 스스로 러닝을 할 수 있는,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이 알파고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 딥러닝 기술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필요하고요. 그 이전에 이제 그런 방대한 양을 사람 손으로 분석하는 그런 기술도 있었습니다만 그 기술도 여전히 유용하고요. 그렇지만 딥러닝이라는 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중요하고, 그런 딥러닝을 돌아가게 하기 위한 어떤 클라우드, 아주 거대한 그런 컴퓨터 서버의 그 어떤 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버 팜을 운영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걸 클라우드 기술이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고요. 아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데이터가 그전에는 이제 뭐 수치 데이터 갖고 하니까 뭐 그렇게 컴퓨터의 성능이 굉장히 뭐 고성능이 아니어도 되는데, 지금 이제 수치뿐만 아니라 우리 길에 가면 뭐 온 동네에 다 CCTV가 있으니까 그런 영상 데이터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슈퍼컴퓨터, 또 반도체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가 이제 제대로 분석돼서 활용되는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시작된 게 그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서로 그냥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이제 그거를 모아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시작은 바로 그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바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저희 예, 아니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발전하고 사실 이제 구글이 시작을 할 때 구글이라는 회사가 옛날 그 시간에는 이 사람들이 그런 큰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슈퍼컴퓨터를 사는 게 어떤 기본적인 그런 어프로치였는데 접근 방법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슈퍼컴퓨터를 사지 않고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다 보니 아주 값싼 이 PC들을 잔뜩 사가지고 네트워크로 엮어서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으로 엮어서 그 많은 데이터를 그 많은 PC에다 분산을 시키고 동시에 병렬로 분산 처리하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글의 시작이라고 구글의 강점, 구글이 우리가 서치 엔진을 제공하는 그런 이 수업대화적인 노하우도 있었지만 그런 서치 엔진을 지원하기 위한 값싼 그런 컴퓨팅 인프라를 만든 게 구글의 그 핵심 이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계속 발전시켜서 많은 꼭 서치를 통해서만 아니라 요즘은 자율주행 자동차도 하겠다고 그러고 뭐 정밀 의료도 하겠다고 그러고 뭐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그 어떤 자기들의 그 어떤 빅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죠. 컴퓨터들을 이렇게 병렬적으로 엮어서 쓰는 거를 크라우딩 컴퓨터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5년마다 10배로 컴퓨터가 발전하는 게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죠. 또 이런 무어의 법칙을 따르고 크라우딩 컴퓨터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굉장히 앞서신 분야라고 하는데 인메모리라는 게 있다고 해요. 어떤 거죠? 예,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기술 혹은 인메모리 컴퓨팅 기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종전에는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을 해서 처리를 했었어요. 그때는 컴퓨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도 크지 않았고 컴퓨터의 프로세싱하는 속도도 느리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반도체 기술이 발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컴퓨터의 메모리에 넣어놓고 또 한 컴퓨터로 그게 모자란다면 여러 컴퓨터를 붙여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인메모리 컴퓨팅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유용하냐 하면 이 데이터가 우리가 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아까 velocity라는 속도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데이터가 특히 IoT 센서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아까 이제 축구 말씀을 하셨는데 축구 선수들이 뛸 때 축구 공이 날아갈 때 이 위치와 가속도, 속도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려면 이 인메모리 컴퓨팅 그런 인메모리 컴퓨팅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메모리 컴퓨팅은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쌓이고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빅데이터가 이제 실생활에 사용이 되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핫한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뭔지 조금 더 들으면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명수 박사님. 어떤 실생활 예가 있을까요? 글쎄 아까 제가 뭐 주유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어쨌든 그 빅데이터라는 거를 그렇게 많이 활용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아까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들면은 어디 이제 우리가 어디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어디 가서 무엇을 먹어야 되나 할 때 이럴 때 또 우리 요새 휴대폰에 뭐 좋은 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블로거들이 올리는 그런 거 말고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디가 핫플레이스고 어디가 평가가 좋게 나온다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면은 아마 한 70-80%는 그렇게 실패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에 뭐 길을 빨리 찾아가는 것도 그런 걸 이용해서 여기는 많이 막히는 길이니까 다른 길로 이렇게 안내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디 다닐 때는 굉장히 이 빅데이터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내가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빅데이터도 저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얘기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경찰들이 이용하는 그 일종의 빅데이터 처리인데 프레디폴이라 그래가지고 프레딕션 폴리스죠. 그래서 빅데이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쪽 그 지리라든가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가 사람들의 왕래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모아서 어느 지역에서 앞으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경찰들이 순찰을 할 때 거기를 간다는 겁니다. 그럼 가다 보면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범인 검거도 한다 그러는데 여튼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빅데이터의 그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게 도입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한 그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 안에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그 사람의 홍채를 인식을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맥주 광고가 나오도록 전광판이 변한다고 합니다. 마법 같은 일인데요. 이게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가능한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내가 지나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광고가 나온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가능한가요, 원장님? 예, 지금 홍채를 인식해서 어떤 사람을 인식하는 건 아직까지 조금 더 기술을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만 빅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저 사람이 뭘 좋아한다 이런 건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실제로 어떤 걸 샀는지 실제로 그걸 그 쇼핑 몰에서 활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저 사람이 지난번에 뭘 샀는데 새로 나온 관련된 게 뭐가 있으니까 정보를 알려준다. 내가 휴대폰으로 그냥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좋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내가 그 빅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은데요. 이런 빅데이터가 조금 더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면, 변화시킨다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까요, 박 원장님?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던 것을 이제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데이터에 대한 모델링만 잘해서 이 딥러닝 머신에 넣어주면 웬만큼 이 서비스를 쉽게 빠르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구글 같으면 제가 구글에 이메일을 쓰고 구글에 그 캘린더를 쓰면 제가 어디 뭘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구글 시스템이 알아서 저한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예약까지도 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현실화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아까 빅데이터의 어떤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신다 치면은 가령 아까 이제 SAP 하나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독일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1등 공신이 그 빅데이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운동이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단순하게 감독의 전술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감독이 판단을 내는데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선수와 팀의 강점을 나타내고 그런 다음에 상대 팀하고도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SAP 하나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우리 차경님께서 만드셨어요. 와. 그래서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 그 독일의 선수들한테 먼저 적용이 돼가지고 그 독일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는데 1등 공신이 됐는데 진짜 어떻게 그런 SAP 하나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또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AP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SAP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메모리 컴퓨팅을 아마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현한 그런 이 제품이 되겠습니다. 원래 SAP 하나는 스포츠를 타겟으로 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기업의 운영, 효율적인 삼성전자 같이 전 세계적으로 공장이 100개쯤 있는데 그 CEO 입장에서는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술이고요.
이게 이제 거기다 이제 딥러닝까지 넣게 되고 꼭 뭐 SAP 하나 아니더라도 지금은 SAP라는 소프트웨어 회사 말고도 오라클, 뭐 IBM,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다 이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딥러닝까지 넣게 되면 상당히 그 파괴적인 그런 기술적 플랫폼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빅데이터를 하려면 단순히 계산만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코딩만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복잡한 그런 뭔가 빅데이터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법을 할 때 리갈 마인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자, 그럼 빅데이터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 뭐 아주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세계적인 세계 빅데이터 산업을 이끌어 나가려면 단순히 뭐 코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현상을 보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상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서 거기서 현상에서 요즘은 데이터로 형태로 계속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걸 해석할 줄 알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세계적으로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가 보장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을 보게 되면은 서양은 물론이거니와 일본 같은 경우가 문과 이과가 나뉘어졌는데 일본에 있는 과학자들도 노벨 과학상을 탄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때 철학책이라든가 역사책, 또 문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 우리가 워낙 제도상으로 지금 현재 문과 이과가 분리가 돼 있고 또 아마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서부터는 지금 통합으로 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런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가 뭘 하려 그래도 세상을 보는 눈, 그걸 또 판단하는 눈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아마 인문 쪽에 대한 공부들을 늘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어떻든 자료를 잘 분석하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분석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좀 상상력을 키워야 이게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이렇게 흡수하고 하는 것들은 참 훈련이 잘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없는 현상을 상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참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상력하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상상력을 키우는 거하고 이 빅데이터 산업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교육부 장관이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풀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컴퓨터적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띵킹. 근데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단순히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런 교육을 할 만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문과 이과를 좀 경계를 허물어야 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잘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의과대학 나온 사람이 어떤 빅데이터 쪽 회사를 차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학 한 사람이 이거 재밌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해서 아까 핀텍 예를 들었습니다만 핀텍 회사를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에 가서 경제 정책을 만들 때 좀 더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계속 이제 누적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겁니다. 아마 이 지금 빅데이터 시대에 지금 우리 중고생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학부모님들 일반인들도 계신데
이 요즘 보면은 인터넷에 그냥 정보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내가 내 지식으로 만들어서 잘 쓸 수 있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어떨 때는 어려운 일인데,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빅데이터 기술이 이런 정보들을 분석해 갖고 잘 정리해 주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은, 우리가 빅데이터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더라도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이걸 자꾸 다 알라 그러면 뭐 너무 복잡해서 더 과학이라는 건 어려운 거나 하고 접근을 안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빅데이터 처리하는 건 아마 우리 차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해주실 거니까 우리는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빅데이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인풋을 가져서 오늘 집에 가서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대덕특구 학부모 교육기부단에서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분들이 나오셔서 저희 과학톡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방청석에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역중학교 2학년 홍기현입니다. 저는 빅데이터가 진로진학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정말 상상력이 아주 큰 질문이고요. 언젠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 이 진학 지도를 할 때 이미 뭐 학원이나 이런 데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다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상당히 그 사일로에 있는 데이터인데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빅데이터가 세상에 널리 퍼지면서 많은 파장 효과를 일으킬 텐데, 그중 부정적인 파장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빅데이터가 빅브라더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경계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주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빅브라더가 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빅브라더가 되긴 쉽지 않을 겁니다. 시민단체나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 이 정보와 저 정보를 합칠 때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자본주의의 어떤 극단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 이 데이터가 필요하면 저 회사에서 이 회사를 삽니다. 사면 그냥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법이 그게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돈으로 해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면 그게 또 이제 이 산업적으로는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하지 말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어떤 빅브라더 소사이티가 되는 사회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아까 정밀 의료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DNA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과거에 이 환자를 치료한 그런 그 병원 기록과 환자의 일상생활 정보를 다 모아서 그런 어떤 이러이러한 종류의 암에는 어떤 처방이 더 적절하고 이런 걸 좀 더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그런 성공적인 그런 과학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암의 종류가 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다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열 몇 가지고, 거기 어떤 처방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환자는 다른 데 전이 됐던 암까지 다 나았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좋은 면을 보면서 살아야지 나쁜 면만 보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과학기술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어서 그 과학기술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못 활용하면은 굉장히 그것이 우리를 또 나쁘게 위험하게 처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잘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조화가 돼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이 과학기술에 가야 될 길이죠. 과학기술의 근원적인 목적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항상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사회적인 제도에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한다 치면은요. 작년에 그 일본에서 NHK TV에서 넥스트 월드라고 5부작 그 미래 30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라는 특집을 냈는데요. 거기 PD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미래 얘기를 할 때 밝은 면만 얘기하지 않고 항상 어두운 면을 얘기해 줬대요. 그래야지 뭔가 균형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그걸 반반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어두운 면을 한 10%나 20%만 정도 하고 밝은 면을 많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미래는 우리한테 다가오게 돼 있는데 우리는 대개 그거를 양시양비론 해가지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같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비중으로는 그게 아닌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꼭 미래를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러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양 문명, 특히 근대 문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주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만들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차 원장님 같은 경우가 인메모리 컴퓨팅 같은 걸 새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미래를 좀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빅데이터부터 거대한 과학 담론까지 빅한 이야기들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네 분 말씀 정말 감사히 잘 들었고요. 오늘 자리해주신 대덕특구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비료도, 농약도, 퇴비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 KTV 김가연 국민기자가 천적농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 함께 보시면서 오늘 과학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 역사적으로 널리 활용되어 온 외교 전술이자 이제는 잘 알려진 관용어구죠. 이 말이 농사에 적용되면 적의 적, 천적과 손을 잡고 해충을 없애는 천적농법이 됩니다. 천적은 특정 생물을 잡아먹거나 번식을 방해하는 생물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 곤충에겐 대체로 천적이 있는데요. 천적이 없어지면 그 상대 생물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져서 생태계에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적은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평형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천적농법은 이런 자연의 섭리를 활용하는데요. 천적농법에서 사용되는 천적은 대체로 해충을 잡아먹는 곤충입니다. 이 곤충을 논밭에 풀어놔서 자연스럽게 해충의 개체수를 줄이는 겁니다. 곤충 천적농법은 사실 유래가 아주 깊은 농업 방식인데요. 이 방법을 최초로 사용한 기록은 3세기 무렵 작성된 중국의 식물학서 남방 초목상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베트남 북부 사람들이 감귤류에 생기는 해충을 개미로 제거했다는 내용인데요. 현대에 들어 농약의 안정성이 문제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곤충 천적농법이 본격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곤충 천적농법의 선두주자는 네덜란드나 벨기에 같은 북유럽 국가인데요. 네덜란드에선 1970년대 이미 천적을 양산해서 농사에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곤충 천적농법은 대체로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에서 활용됩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천적의 관리가 쉽기 때문인데요. 어떤 천적을 언제, 얼마나 풀어놓을지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물별로 발생하는 해충과 그 정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진딧물은 대부분의 작물에 피해를 끼치지만 파종나방은 파나 양파, 마늘 같은 작물을 주로 공격합니다. 천적이 해충을 없애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충을 주식으로 삼거나 즙을 빨아먹는 포식입니다. 무당벌레가 대표적인 포식자인데요. 진딧물의 천적 무당벌레는 한 마리가 한 세대, 약 4개월 동안
4천여 마리의 진딧물을 잡아먹습니다. 둘째는 천적이 해충의 몸 안이나 밖에 알을 낳고 그 알이 자라면서 해충의 영양분을 빼앗는 기생입니다. 딸기나 고추, 오이에 자주 발생하는 해충인 온실가루이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실가루이 종벌이 대표적인 기생자입니다. 세 번째는 곤충의 병을 일으키는 실 모양의 작은 동물, 곤충 병원성 선충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이 선충들은 고추나 파프리카에 해를 입히는 나방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천적농법의 장점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잔류 농약을 섭취할 위험이 줄어들고요.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농약에 대한 저항성을 키워서 골칫거리가 된 해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천적농법의 후발주자입니다. 80년대 후반에야 천적농법이 국내에 첫 선을 보였는데요. 도입 초기엔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다양한 천적을 실용화해낸 한국 기업이 있을 정도로 천적농법의 성장 속도는 빨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에서 천적농법의 입지는 좁습니다. 2015년 기준 전체 유기농업 면적에서 천적농법의 비율은 5% 정도인데요. 하지만 딸기, 토마토, 사과 등 천적농법 농산물은 소량이라도 그 명맥을 꾸준히 이어왔고요. 최근엔 천적농법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 기술적 방법을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농민들도 천적 생산과 실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충을 다 죽여서는 천적이 살 수 없고 잡초를 모조리 뽑아도 천적에게 좋지 않다. 천적농법을 하려는 농부들에게 전문가들이 남긴 조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마디 말로 천적농법이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생명, 환경, 그리고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엔 천적농법 농산물로 장바구니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